이름은 김경록입니다. 저는 미래세 자산운용 현재 이제 고문으로 있고, 제가 뭐 평생 동안 해온 일은 주로 투자, 자산관리, 은퇴, 설계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이 보니까 그것도 하고 조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성 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내림세가 지속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도 부동산 내림세를 유지하게 될까요? 아니, 지금 2023년은 내림세 지속이 아니라 차별화일 거고요. 아시다시피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부장도 잘 되고 집값도 바닥을 치고 좀 올라와 있고요. 지방은 뭐 아직은 아니고 그러는데 뭐 양극화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저 집값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요. 그냥 매크로하게 거시적으로 이제 그냥 흐름으로 볼 따름인데, 작년에는 제가 이제 올 초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올 초에는 올해 말까지도 그냥 주시해서 봐도 될 것 같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올해 말 기준 본다면은 역시 내년에도 뭐 아직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제 뭐 금리가 피크를 쳤다, 피크아웃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경기 부진 문제가 조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분위기는 아시다시피 후행하는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주택은 바로바로 나타나는데요. 상가나 뭐 오피스 같은 경우는 계약이 장기이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공실로 나타나려면은 차츰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만기되는 순으로 이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 분위기상 나타나, 요즘은 이제 안 좋은 지역의 상가 공실률은 막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미 재택 때문에 오피스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미국은 이제 오피스 공실률이 지금부터 이제 미국은 계약이 10년씩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가 당장 뭐 주식처럼 바닥치고 오르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부동산 진짜 큰 배처럼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이제 약간 반짝하긴 했지만은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일부 지역인 것이고요. 내년에도 분위기는 그냥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전망도 어느 정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가격도 장기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오를 때도 금리는 뭐 높았을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 공식하고 뭐 당연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2000년에는 우리가 금리가 8%, 9% 하다가 2020년, 21년 코로나 때 가면은 거의 1%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5%로 오르고 뭐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그까지 오르지도 않았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과거 20년 동안 흘러왔던 흐름하고는 정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동산 분위기에는 별로 안 좋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 20년에 우리가 주택 투자를 위해서 돈을 막 마음 놓고 빌려도 내 이자는 자꾸 싸지네, 이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때보다는 좀 더 조심스럽고 탄력성을 훨씬 덜 받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오르면 또 신나게 오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오르더라도 조심스럽고, 여러분들이 야 지금 안 사면은 집값이 또 뭐 점프 해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이 이제 소득인데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집을 사죠. 근데 소득도 아마 앞으로 상당히 이 수준에서 오랫동안 정체될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잠재 성장률이 1.9, 1.7 이제 내년 가면 그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대로 쭉 떨어지는데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소득 성장률도 대충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의 성장률도 낮아졌고, 금리는 과거에 비해서 부담스럽고, 집값이 껑충껑충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야 이거 지금 안 하면 큰일 나지 뭐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올해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깊이 가격이 하락하면은 당연히 그 반등세는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집을 살려 했는데 안 사고 있다가 이렇게 싼 값이 한 사람들은 당연히 사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올라온 부분이지, 이게 뭐 전반적인 매수세가 붙어서 계속 올라가고 그런 추세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 집값이 고점보다는 많이 내렸잖아요. 이렇게 내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직장인들에게는 꿈에도 못 꾸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적정 집값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적정 집값을 계산하려면은, 뭐든지 자산 가격을 계산하려면은 이제 플로우가 있어야 됩니다. 캐시 플로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 가격을 계산하려면은 오피스의 월 임대료를 할인해 가지고 오피스 가격을 계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을 계산하려면은 주택의 월세를 가지고 할인을 하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전세 제도가 가지고요. 그래서 기껏해야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게
전세 가격 대비해서 도대체 얼마 정도면 집값이 적당할까? 뭐 이 정도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적정 가격이 아닌 거죠. 전세 가격은 그럼 뭘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도 수급인가? 뭐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외환위기 전에는 오피스도 전세로 대부분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오피스도 막 전세 그 당시 돈으로 뭐 70억씩 주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오피스를 임대하니까 그렇게 들어가죠. 근데 요즘은 더 월세잖아요. 외환위기가 뻥 터지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빌딩을 살려고 보니까 뭐 집값을 빌딩 가격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이 이상한 놈들이네. 뭘 빌딩을 전세를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계산을 해. 그때부터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했던 것들이 월 임대료를 가지고 캐시플로우를 할인해가지고 빌딩 가격을 오피스 가격을 이제 결정하는 기본적인 이제 가격 메커니즘이죠. 그걸로 해서 오피스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다 월 얼마 임대가 나오냐 하는 것이죠. 그 빌딩에 야 전세가 얼마 들어갔다 이런 거는 자로 보증금이 들어가는 것이죠. 전세를 안 들어가니까요. 근데 아직은 주택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게 적정 가격을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은 서울 지역의 주택 적정 가격을 계산하면서 자꾸 우리나라 평균 월급쟁이들의 소득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도 잘못된 계산입니다. 서울의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소득층에 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소득 대비해서 몇 배를 계산을 해야지 월급쟁이들 평균을 계산하면 그거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남의 집값이 저렇게 오른 것은 그만큼 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한번 성공하면 한 달에 얼마나 수입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 다음에 요즘 게임 잘하는, 얼마 전에 게임 잘하는 친구 하나가 한남동 그 집을 현금으로 다 주고 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강남의 주택의 수요자들이죠. 일반 월급쟁이들이 거기 가서 수요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세그멘트 돼 있어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소득 시장이 어떻게 돼 있냐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경기를 많이 탄다? 잘 안 타요. 왜 그러느냐? 백화점 고객은 소득의 상위 10%가 주로 활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경기를 잘 안 타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은 생각보다 경기를 잘 안 탑니다. 주택도 마찬가지. 강남의 핵심 지역을 본다? 그러면 세그멘트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쪽을 찾는 사람들이 요즘 경기가 어떠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돼가면서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자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확 분리가 됩니다. 특히 이제 IT나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한번 성공을 하면 막 떼돈을 벌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이제 이런 시장을 키웁니다. 현금으로 뭐 돈이 갑자기 30억, 4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집이 싸 보이는 거죠. 저거 뭐 내 현금으로도 살 수 있겠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시장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한참 20년 동안, 과거 20년 동안 성장할 때 이야기였는데요. 앞으로는 성장이 상당 부분 멈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신화도 이제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뭐 점프할까 걱정은 앞으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 양극화되어서 집값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월 한 300 정도 버는 직장인이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대부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 비용이 한 30%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크기에 비해서는 주거 비용이 싼데요. 월세 기준하면은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집값을 오를 거라고 보고 이제 전세로 주고 월세를 적게 받아서 그러는 거고요. 월세 정도 비용을 따지자면 보통 서구 사회는 주거 비용이 대략 기본적으로 30%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90, 100만 원 정도는 보통 주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은 이제 집을 산다는 것은 큰 액수의 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집값이 쌀 때 집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집값 바닥이 언제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집값의 바닥 시기가 있으실까요? 모릅니다. 어떻게 그걸 제가 이렇게 잘 알면은 집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텐데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초조하게 내가 지금 안 사면 큰일 나겠다 뭐 그럴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집값이 뭐 더 떨어진다. 그건 지역에 따라 이제 앞으로는 다 다릅니다. 과거 20년은 총체적으로 이렇게 주가로 지차하면은 주가 지수가 붕 뜨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기간은 이제 주식이 섹터별로 차별화되는 기간입니다. 일본이 저성장 시기에 90년대부터 들어가서 주식은 옆으로 계속 기거든요. 기는데 그 중에서 섹터별로 이제 차별화되어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전체적인 가격의 모습은 옆으로 기는 모습을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폭락 어쩌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르면은 정부에서 또 막 규제를 하고 하는데 서구 사회는 오르면 오른 대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뭐 올랐다가 또 좀 떨어질 때는 뚝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많이 오르면 규제를 하고 많이 떨어지면 또 규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급락을 하고 뭐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옆으로 과거 20년 동안에 우리가 주택 가격이 계속 올랐던 것, 그 진짜 주택 시장의 호황이었죠, 완전히. 그런 국면은 앞으로는 펼쳐지지 않을 거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모님 세대들 보면은 집을 사야 돈을 번다. 그런 시대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는 어른들 세대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도 집이라는 것은, 주택이라는 것은 꽤 좋은 재화입니다. 왜냐하면 집의 가격도 오르죠. 내가 그 집을 쓸 수도 있죠. 여러분들 주식 사놓으면 주식을 어디 쓸 수 있습니까? 주식으로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주택이란 건 두 가지 기능입니다. 하나가 재화의 소비, 내가 주택에서 살 수 있는 효용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거기다가 투자재로서의 가치도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택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가지기에는 괜찮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뭐 주택을 싫어하고 난 주식이 제일이다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가정들은 주택이란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택 자산을 개인들은 한 가구를 여러분들이 형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뭐 어른들 말처럼 일단 집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나 어떠나 이렇게 내 집을 하나 마련한다는 생각이 좋고요. 그렇게 되면은 마련되면은 나중에 그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후에 추가적인 임대료가 안 나가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훨씬 절약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리저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식주, 세 가지 제일 필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그게 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투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집을 한 채도 없으시고 한 채를 가지고 살 집이 한 채뿐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언제 팔아야 될까 하는 것은 저는 항상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채, 세 채면 그래도 돼요. 그건 자기 살 집이 아니니까요. 그거는 언제 팔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한 채를 가지고 내가 팔고 전세로 살고 그 다음에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출산율이 0.6명 그 이하로 내려갔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집값은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번에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니까 김포 사람들 엄청 좋아하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서울에 안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김포에 있는 사람들 서울 집값이 비싸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서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직 계속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인구 소멸 혹은 인구가 줄어들 때 있어서는 항상 차별화되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지에 우리가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있는 곳은 같이 이제 인구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줄어드는데요. 한 지역은 전혀 안 줄어든다면은 나머지 지역이 그 부분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줄어들고 모두 줄어들면은 지방은 그래도 우리나라 예를 들어 평균 10% 줄어든다면 10%만 줄어들면 되죠. 그런데 2천만 명이 사는 지역은 안 줄어들고 나머지 3천만 명이 사는 지역이 줄어들어서 평균 10%를 만들려면은 3천만 명이 사는 지역은 한 17%가 줄어야 평균이 10%가 되잖아요. 그 말은 주변에 있는 것은 더 많은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경기도에 왜 젊은 사람 비중이 높고 서울은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낮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경기도로 가서 집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고 돈을 벌면 들어오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 수요는 뭐 계속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책들, 서울시에 관한 정책들이 있을 텐데요. 그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은 강북 개발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강북이란 저 넓은 땅이 다 던져져 있고 계속 이제 강남과 또 강남입니다. 구리, 뭐 하남 또 강남 쪽이에요. 그쪽으로 이렇게 쭉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대기업 본사를 지으려면 강남은 못 짓고 강북에만 지을 수 있다. 이것만 해놔도 그 강북에 대기업 본사 하나 들어가 있어 보십시오. 그 주변이 확 살아나죠. 이제 웬만한 월급으로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꾼다고 이제 흔히들 말을 하는데요. 너무 높은 집값에 좌절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경기도 가까운 지역은 김포나 일산, 구리도 다 그랬죠. 경기도 이제 서울에서 조금 가까운 경기도 지역. 이 지역은 그렇게 안 비싸요, 아직.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그 다음에 나의 소득이 어떻게 될지는 되어봐야 알죠.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데 내가 너무 일을 잘하더라. 이거 나도 발견하지 못한 나의 재능이네. 해가지고 막 승진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서울로 한 단계로 들어가고, 자기가 서울로 하니까 그렇고요.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해가면서 옮겨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서울 지역만 보니까 자꾸 이제 좌절을 하고 그러는데요. 조금만 이렇게 좀 벗어나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완화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제 조금만 벗어나는데 왜 그러면은 집값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는 이제 주위에 이제 인프라도 있지만요. 아시다시피 김포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통이 엉망이니까. 그걸 좀 하여튼 인프라를 잘 갖춰줘야 돼요. 우리가 신도시나 경기도 주변을 짓기는 엄청 지어댔는데, 근데 거의 교통이라든지 인프라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김포에서도 일어나는 거고, 구리에서도 일어나는 거고, 뭐 일산에서도 일어나는 거고,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꼭 서울에 집을 마련해가지고, 뭐 여기 집 하면은 여기 돈 지원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오케이, 그것도 좋지만은 경기도에 있으면서 있는 집을 사가지고도 서울에 출퇴근을 하는데 지옥철이 아니라 편안한 어느 정도 괜찮은 교통 여건을 갖춰준다면은 그것도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사실.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 집 마련이 끝났다고 노후 준비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집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좀 불안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노후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캐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집은 캐시가 없잖아요. 그리고 집을 벽돌처럼 떼내서 하나씩 하나씩 팔 수도 없고, 그게 이제 제일 단점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리치 캐시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은 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캐시가 없다. 이러면 노후가 진짜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캐시성의 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자금을 당연히 이제 모아두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부족하면은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영모기지라 그러죠. 이제 대출인데요. 하여튼 주택연금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캐시를 마치 벽돌 하나씩 하나씩 떼내서 팔듯이요. 그렇게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제 캐시를 마련하는 방안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디나 주택 안으로는 사실은 힘들고요. 주택이 뭐 자기가 임대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연금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하니까 평생에 필요한 소득에다가 플러스 캐시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연금이나 배당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캐시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조금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있어야 내 노후가 보장될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마다 이제 너무 천차만별이라서요. 결국은 이제 중간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이 매 2년마다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따르면은 우리나라 전국 평균으로 하면은 대략 한 270만 원, 280만 원 이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비가 그것이니까 이제 세금을 떼기 전을 생각한다면 내가 소득이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이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은 한 330만 원 정도 이렇게 적정 생활비입니다. 이것은 지출 비용이니까요. 소득으로 간주한다면은 뭐 한 370, 80만 원 넉넉 잡아서 한 400 뭐 이 정도 내가 여기서 세금이고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이제 나의 지출금이라고 보니까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치라는 것이고요. 이제 최소 생활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적정하다고 내가 생각되는 생활비고 최소한 얼마 있어야 되느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적정 생활비에서 그냥 간단하게 한 70% 정도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이 예를 들어 330만 원이다 하면 70%를 곱하면은 한 240만 원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최소 생활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개인마다 다르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퇴직하기 전 소득에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하는 것인데 서구 사회들 사이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 퇴직 전의 소득의 한 60% 정도 그 정도를 소득을 내가 있으면은 그 정도 지출을 하는 것 같으면 적정하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의 소득을 보고 판단할 때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얼마 쓸까 하는 것이 방금 국민연금 서베이에서 나온 것은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인당 300만 원 이렇게 한 가구당 인당 같으면 확 줄어들죠. 이게는 지출 금액이니까 내가 그럼 소득이 얼마 있어야 되겠나 한다면은 이제 세금도 좀 내고 그래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거 감안하면은 뭐 360 그 정도 이제 돼야 되겠죠. 보통 노후에 이렇게 드는 비용들이 있나요? 비용들이 많죠. 노후에도 당연히 제세 공과금
우리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모든 제자인데요. 그리고 결국 세금, 공과금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광열비라는 것이 이제 내 그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료, 가스료 이런 거 다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건강보험료 뭐 이것저것만 다 내도 돈이 언뜻 뭐 100만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거기다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가끔씩 외식하는 비용, 뭐 교통비. 그래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광열비, 그 다음에 전기 수도요금, 그 다음에 교통비, 식비 지출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 집이 아니라면은 임대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내 집을 갖고 있는다는 게 중요한 게요. 일본에서 이제 노후 파산 뭐 이런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사람들 집이 없다 보니까요. 월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 금액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것에 거의 절반이 임대료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은 임대료라는 것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요. 여기에다가 내가 주거 비용이 되죠. 그 비용까지 포함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요. 그게 최소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적정 생활비의 한 70% 정도가 최소 생활비라는 것이요. 그 정도 금액은 이제 든다는 것입니다. 그 최소 비용은 어떻게 보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숨만 쉬어도 나가는 금액은 너무 이제 타이트한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먹고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의 최소한의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있어서 꼭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노후 준비에 있어서 꼭 주의해야 될 것들. 이게 참 이제 모호한 문제이긴 한데요. 이걸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이제 이게 연령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20대, 30대는 노후 준비를 하기가 좀 그러니까요. 한 50대, 40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으로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다른 서구 사회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주된 직장에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주된 직장이라는 것은 내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고 좀 그런 쪽이 이제 있는 직장의 기간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빨리 퇴직하고 늦게 대학교 졸업하고 뭐 재수 삼수하고 군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30년에서 35년 이 사이 정도가 이제 주된 직장에서 근로하는 기간이고 서구 사회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40년에서 45년 정도입니다. 벌써 여기서 10년 전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노후 준비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좀 있으면은 40%로 맞추거든요. 40%가 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은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는 가정입니다. 40년 동안 납입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꽤 충실하게 납입을 하더라도 한 33년, 35년입니다. 그런데 40년 납입했다는 가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기준이 그러니까요. 근데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연금을 든다 그러면은 한 40년씩 납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 금액도 그만큼 풍족해지죠. 우리나라는 20년 이렇게 충실하게 납입한 사람도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특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시장의 특성상 근로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근로기간을 좀 더 어떻게 길게 할까 하는 것.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따지자면 뭐 한 내가 35년에서 40년 우리나라가 대학교 가는 것, 군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 35에서 40년 이 정도는 내가 근로기간을 잡아야 되겠다. 그것도 지금 50대 기준입니다. 20대, 30대는 완전히 다르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 노후와 다른 나라의 노후 준비에서 큰 차이고요. 두 번째 이제 노후 준비의 차이가 이제 자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차이 납니다. 뭐 학교 다닐 때 사교육비 이런 것도 그럴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자녀 결혼 비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본도 같은 아시아권인데 일본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야 이게 자녀들 집 구해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그냥 월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자기들이 벌어서 계속 장기적으로 집을 마련하고 거기도 한 30년 걸쳐서 이제 자기 집을 마련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먼저 좀 뭔가를 좀 전세라든지 제도가 전세 제도니까요. 그래서 자녀의 교육 비용은 교육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막판에 이제 결혼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녀가 둘 있다 그러면은 뭐 돈이 2억, 3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노후자금 별로 모아놓은 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집 하나 하고 그다음에 노후자금 내가 몇 억을 모아놨는데 여기서 결혼 비용 좀 빠지고 나니까 이제 타이트해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곤혹스러운 게 50 초중반에 직장을 나오게 되었다. 이러면은 자녀들 이제 한참 대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말 이렇게 가야 되고 또 결혼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 기간 동안 좀 모아놓았던 금융자산이 이제 바닥에 확 나버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교육 비용이나 결혼 비용 이 두 가지가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사람들이 왜 노후에 상대적으로 풍족하게 지내느냐. 예를 들어 이번에 미국에도 뭐 109세 된 할머니가 낙하산을 타고 점프를 했다가 10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함부로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뭐 독일에도 보면은 뭐 80 중반 된 할머니가 또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고 점프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노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서구 국가들인데요. 주로 그게 뭘 통해서 다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연금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 지금은 아직은 이제 지금 70대 이런 분들은 연금 준비가 잘 안 돼 있는데요. 지금 30대, 40대는 다 연금으로 이제 그걸 이루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공적 연금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 사적 연금, 뭐 개인 연금, 퇴직 연금 이걸 얼마나 충실하게 잘 갖추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내가 우리나라는 짧은 근로기간 이걸 어떻게 잘 보충하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자녀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매니지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 마지막 연금을 충실하게 내가 잘 들고 있는가, 이걸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아마 우리나라 노후 준비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도 결국엔 해주는 분들이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이가 60을 넘은 부모는 앞으로 들어올 소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 들어올 소득이 있을 거죠. 들어올 소득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산인데요. 풍족하면은 얼마든지 뭐 해줘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면은. 풍족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전세 자금을 대주더라도 나는 지금 목돈이 있고 앞으로 들어올 소득이 없고 너는 목돈이 없고 앞으로 들어올 소득이 있고 그러면은 나의 목돈을 좀 빌려주겠다.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그 대신 나중에 너 소득이 들어오면은 대신 너 이자 부담을 지지 말아라고 무이자로 빌려줄 테니까 소득이 들어오면은 나한테 좀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라도 해놓으면은 혹은 계약이라도 해놓으면은 나중에 여차하면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너 그러기로 했는데 너 내 소득이 좀 부족한데 너 돈 많이 버니까 좀 페이백 하라. 이럴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게라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위치가 딱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자산이 없고 앞으로 소득이 있을 캐시플로우가 있을 거고 부모님은 캐시플로우는 앞으로 없고 자산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둘 언밸런스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냥 줘버리면 큰일 나죠. 예, 계약을 통해서 당분간 자산을 이쪽으로 이전을 시켜주고 나중에 캐시로 페이백을 하는 그런 형태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약간 증여나 이런 것도 좀 세금이나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결혼자금 같은 경우 3억 원까지 또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죠. 와. 국민연금 하면은 90년대생은 이제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 게 맞나? 가입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여론도 지금 형성되는 것 같은데 2030 세대들은 노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미리 해야 할까요? 일단 국민연금이라는 그 공적연금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입을 하지 않는다, 어쩐다 하는 것은 이제 너무 과한 이야기고요. 그 제도는 국가로서도 필요하고 개인으로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또 모르겠는데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4.5%를 직장에서 대주고 자기는 4.5%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하튼 유리합니다. 없다면은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물가에 연동되고 종신토록 지급을 해주는 연금입니다. 이런 연금 민간에 없습니다. 민간에는 겁이 나서 못 만들어요. 물가에 연동되게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물가 뛰고 하면은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민간에는 우리가 정액연금이라고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200만 원 받으면 안 그러면 공시이율이라든지 두 가지이기 때문에요. 금액이 거의 뭐 물가에 완벽하게 연동돼서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 국민연금 같은 경우 작년에 물가가 5.1% 올랐다고 금액이 100만 원 받는 사람은 105만 원이 된 겁니다. 네, 그만큼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의 소득 중에 가장 퀄리티가 좋습니다. 공적연금은. 그래서 이것은 넣겠다 안 넣겠다가 문제가 아니라요.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제도가 없으면 국민들은 나중에 노후가 돼서 정말 불안정합니다. 도대체가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100만 원, 150만 원 이런 소득이 있는데요. 이 소득이 아까 최소 생활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최소 생활비에 그래도 한 50% 이상은 이제 충족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득이 국가로서도 꼭 필요한 것이고 국민으로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지금은 이제 이 제도대로 가면은 나중에 국가가 재정을 많이 퍼부어야 되는데
과연 국가가 이 재정을 퍼붓고도 국가가 존속될 수 있을까? 그게 퀘스천이라서 지금 제도를 고치자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자꾸 고쳐가면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이걸 국민연금은 의무라서요. 안 넣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한편 지역가입은 이제 자꾸 안 넣고 이러면서 피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거 틈틈이 계속 꾸준하게 넣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내가 연금액을 받으려면은 넣는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 넣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뭐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는 있는데요. 12년, 13년 뭐 이렇게 넣는 것보다 보통 한 최소 20년 이상은 가입을 해야 나한테 들어오는 연금액이 좀 그래도 꽤 괜찮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찍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금액을 넣어놓으면 기간이 이제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앞으로 40년, 5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개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2년, 3년 후도 모르는데요. 그거는 이제 할 수 없이 4, 50년의 미래는 나중에 운명에 맡기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한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첫 번째 가입을 해놓자. 두 번째, 그래도 약하니까 사적연금으로 다른 연금으로 잘 보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연금의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자.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적 연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퇴직연금. 대표적인 게 2층이 퇴직연금이고 1층이 국민연금이거든요. 사적연금은 어느 나라나 계속 이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퇴직연금이 중간에 막 찾고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뒤에 정작 퇴직을 했는데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을 충실하게 갖추는 것. 이게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공무원들이 이제 공무원연금이 많이 받는 이유가 그만큼 수익성이 좋기도 한데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국민연금은 4.5, 4.5 해서 9%를 냅니다. 총.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이 9%, 교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대주는 게 9%에서 18%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퇴직연금 내는 게 8.3% 정도 되거든요. 이 둘 합치면 17.3%.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18%. 큰 차이 안 나죠.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왜 저렇게 소위 말해 빵빵하게 연금을 받을까?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혀 흘러쓰지를 않으니까요. 왜 중도 해지를 못하니까 18%를 계속 넣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은 9%는 넣는데 나머지 8.3%는 직장 옮기면서 돈을 찾아버리고 또 옮기면서 찾아버리고 하니까 중간중간 찾아서 이제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아주 큰 겁니다.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이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이제 비율이 좋습니다. 급여도 낮고 하기 때문에 뭐 연금이라도 좀 잘 줘야 된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 분배 기능이 있었어요. 국민연금 내에서는 적게 내는 사람은 자기가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아주 많이 낸 사람들은 자기가 낸 것보다 적게 받고 그래서 이게 소득 분배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가 낸 만큼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죠. 이제 국민연금에서 고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낸 거에 비해서는 덜 받게 되고요. 저소득에 해당되는 사람은 낸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에 해당되는 사람은 더더욱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게 좋은 것이죠. 더 수익성이 좋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수익성 문제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은 9% 넣고 공무원연금은 18% 넣는다. 이 차이가 또 하나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 재정 추계하면서 공청회 할 때 보험료율을 높이자고 하고 그다음에 받는 기간을 좀 늦추자고 67세까지 이렇게 늦추자고 했는데 그 내에서 이제 논란이 있으면서 소위 말해 소득 대체율은 고정이 된 겁니다. 이야기를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소득 대체율 높여야 된다, 어째야 된다 논란 벌이다가 이번엔 발표 안 해 하고 끝나버린 것 때문에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내가 받는 것을 늦게 받는다면은 나의 소득 대체율도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게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자기의 소득 대체율이 좀 더 높아져야 되죠. 그런데 향후에 이제 재정 부분에 펑크 나는 것 때문에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서 내는 것들이 더 높은 비율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야 재정에 펑크 나는 것을 조금 메울 수가 있으니까요. 국민연금이 그렇게 운영을 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요? 운영 잘 하죠. 잘 하는데요. 뭐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대략 한 연 5.5% 정도 이렇게 수익률을 내는데요. 뭐 더 위험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주식이 시장이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때는 마이너스 25% 이런 것도 국민들이 감내할 정도가 된다면은 더 위험하게 고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요. 아직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다른 나라에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파트보다는 이제 조금 더 위험을 낮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5 정도이고요. 국민연금의 이제 운용 수익률을 지금 5.5인데 이걸 6.5%로 올렸다 하면은 보험료율을 2% 올린 거하고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라 하면은 보험료율을 11%로 올린 것하고 수익률을 1% 올린 거하고 같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운용을 해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요. 5.5에서 1%포인트 올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1000조에 육박하는 자산인데요. 1% 같으면은 10조거든요. 1년에 10조를 더 벌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적은 돈이 아니죠. 우리가 10조 하니까 그러는데요. 1000억이라도 큰데 1000억에 10배가 1조고 1000억에 100배가 10조입니다. 그 돈이 1%면은 매년 10조가 더 들어온다는 뜻이죠. 상당히 큰 돈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도 가만 보고 있으면은 저 1% 높이기가 얼마나 힘들 텐데 과연 쉽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5.5% 정도라도 저는 아주 준수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만 우리가 복리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그냥 산술평균 수익률이 아니라요. 우리가 복리로 계산하는 수익률로 5.5%만 낼 수 있더라도요. 뭐 베스트입니다. 개인들이 그렇게 수익률 내기 쉽지 않습니다. 연금 쪽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적 자원 투자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연금이 있어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연금의 토대를 이루는 게 뭔가 하는 것이죠. 연금 제도는 국가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없으면 두 번째, 연금을 40년 납입을 못하고 20년을 납입한다 하면은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내가 받는 연금액은 적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연금 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내가 노후가 준비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나의 작업 현장 혹은 노동 시장에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좋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가 오랫동안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결국 내가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나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내가 뭔가 전문성이나 나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후의 자산 관리에 결국 가장 기본을 파고 들어가면은 첫 번째 연금이 중요하다. 그럼 연금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직장에 있어야 된다. 좋은 직장에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나의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좋은 직장에 있으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한테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게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여하튼 나의 가치를 이제 계속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나에 대한 투자에서 다른 선진국하고 아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교육비 투자를 합니다. 어떤 다른 나라가 따라오지도 못할 만큼 투자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는 교육비 투자가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적게 투자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는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회사만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근데 제가 한 5, 6년 전에 인도의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이 친구들은 물론 우리보다 훨씬 학력이 낮죠. 국졸도 많고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한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직장을 옮겨가요. 옮겨가면서 차근차근 이제 좋은 곳으로 좀 더 나은 것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자꾸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고요. 결국 그게 이제 그 토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토대는 연금이라고 하지만은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나의 인적 자본,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토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50 세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를 걱정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노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4050 때가 자산이 막 축적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도 소득도 좀 많고 이제 집도 대충 마련 거의 다 돼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축 여력이 많이 생겼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 축적을 이때부터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집 넣는데 집 할부금 갚는데 돈 다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내 저축액은 연금 빼놓고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40대부터 그런 돈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50대부터 쭉쭉 이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이제 자산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이제 자산에 불어나는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산 관리의 진금 성분은 거의 50부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때가 역시 소득이 많을 때이다 보니까 자칫 정신줄을 놓으면은 지출도 같이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40대 후반에 내가 승진을 하니까 막 월급이 팍 들어오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내 지출을 해야지 하는데요. 근데 그 소득이 영원히 안 갑니다. 생각보다는 꽤 빨리 끝납니다. 소득이 야 많이 받았네. 이건 내 생에 제일 많은 월급이네 하는데 이게 뭐 5년 10년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한 4, 5년 가면은 팍 이제 거꾸로지는 것이죠. 산의 정상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영원히 가지 않고 오래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내 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할 때 이걸 내가 지출을 따라서 증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출은 조금 증가시키면서 이때 내가 빨리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을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인지 하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지출을 같이 따라서 증가해 놓으면은 뭐 나중에 이 지출을 줄이기도 쉽지 않아요. 내 소득이 줄었을 때. 우리가 소비가 비가역적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출을 거기 버릇을 들여놓으면은 그 지출을 줄이기가 려면은 마치 마약이나 담배를 끊는 것처럼 막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것들이 제일 많은 지출 금액이 결국은 이제 자녀에 대한 지출 금액인데요. 이걸 좀 잘 통제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게 이제 40, 50대, 40, 50대 중요한 부분 두 가지고요. 마지막은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아까 이제 우리나라는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는 나에 대한 투자를 가장 안 한다고 했는데요. 보통 보면은 이제 50 중반 정도 되면은 이제 주된 직장에서 나가야 될 때가 있고 한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 40대 중반 이런 때 가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내가 롱런을 하려면은 뭘 익혀놔야 될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걸 위해서 내가 좀 뭘 배워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 가서 배우고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노는데 이틀 노는 것 중에 하루 정도는 가서 조금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인적 자산을 롱런하게 만들어 놓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50 중반, 60대 되어도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르면 50, 늦으면 60 정도의 은퇴를 하는데 그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60세면 정년이 빨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서구 사회 기준으로 보면 빠릅니다. 어떤 곳은 68세로 늘리겠다는 것도 있고요. 만 68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거의 70세거든요. 일본은 실질적으로 70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대략 65세 정도이고, 프랑스가 이번에 62세에서 64세로 이제 늘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는 보면은 이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페드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한국은행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연구원들은 그냥 너 나가고 싶을 때 나가라 그런답니다. 예. 그래서 뭐 60대 일하려면 일하라는 것이죠. 그 나이에 대한 소위 말해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강해요. 60 딱 되면은 뭔가 나의 전성기는 끝났구나 이러는데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발 그 벽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국가가 정해놓은 일종의 그냥 편의를 위해서 정해놓은 것인데 그게 이제 갇혀서 이제 60을 나의 뭔가의 변환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60에서 이 10년 동안, 이 10년 동안은 활발하게 아직도 이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될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60대가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취업률의 비중이 높습니다. 거의 뭐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는 있는데 좀 더 내가 여기서 근무 조건이 안 좋다든지 막 열악한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근무 조건이 좋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을 내가 노동시장에 근로시장에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그게 없으면은 만일 60이면 60 은퇴하자마자 내가 모아놓은 축적한 자산에서 돈을 빼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 금방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60세 정도가 보통 자산이 극대화되어 있거든요. 가계금융조사를 보더라도 자산이 제일 많은 연령층대가 거의 50 중반부터 60세입니다. 극대화된 자산을 한 10년 동안에 내가 들어가는 지출되는 것은 내가 근로소득으로 충당을 하고 극대화되어 있는 자산을 한 10년 동안만 내가 운용을 하면은 70대면은 자산이 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70 이후에 노후 설계는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인데 50 중반 60세에 극대화되어 있는 자산을 한 10년 정도만 더 이 자산을 줄이지 말고 조금 더 증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생활비는 내가 근로소득으로 충당을 하고 그러면은 70 이후에 이제 노후 생활은 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70 이후에 30년 잡으면은 60부터 해서 100세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70 이후에 30년이라는 기간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데 60세부터 바로 인출을 하게 되면요. 웬만한 자산 크기로는 40년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래서 60대 20년이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에 참여를 하는 게 더 이롭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댓글에 그런 분들이 그 왕왕이 있습니다. 이게 평생 일을 했는데 또 일을 하란 말인가? 야,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데 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이제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죠. 선진국 애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 40년을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30년 정도 일을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적게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하지만은 일을 하는 기간을 총 기간을 따지자면은 서구 사회에 비해서 짧아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아무리 연금 제도가 잘 갖춰지더라도 자기의 근로기간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듯이요. 그 5년, 10년의 차이가 노후 준비를 완전히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는 좀 더 풍족하게, 왜냐하면 60세부터도 안 빼쓰고 65세부터 빼쓰는데 그만큼 돈은 많이 모여 있고, 우리는 60세부터 빼쓰는데 돈은 적게 모여 있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게 20년, 30년 남았을 때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100세를 우리가 타겟으로 한다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차이가 크게 됩니다.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아직 노후 대비가 되지 않아서 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준비를 잘 하시면은 나중에 그래도 좀 좋으니까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 규모가 커졌고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습니다.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다는 것은 한 가구가 적어도 한 10만 달러를 평균 번다는 소리거든요. 10만 달러 같으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 3천 정도 됩니다. 이거는 뭐 가구 소득하고 1인당 GDP하고 다르긴 하지만요. 대략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의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골고루 튼튼한 나라도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철강, 무슨 화학,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 이쪽부터 플랜트 쭉 시작해서 무슨 그 다음에 자동차, 배터리, 이렇게 다 바이오 이런 식으로 반도체, 첨단까지, 이런 우리나라의 산업 스펙트럼을 보면요, 제조업 국가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아요. 그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다가 내가 노후 준비를 실패를 했다 할 때도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부분은 해줄 만한 여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위 말해 복지국가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서구 국가에 비해서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통화입니다. 일본도 나라는 튼튼한 통화를 갖고 있고, 파운드도 나름 튼튼하고, 달러는 이제 기축통화이고, 유럽은 그러니까 유로화로 확 통화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만큼 통화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원화라는 로컬 통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차치하면 다른 부분은 그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좀 문제가 되고 하면은 국가가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이제 복지적 여력을 갖추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 말고요. 우리나라 같은 건강보험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조금 더 서비스는 떨어지겠지만은 그래도 뭐 아주 좋은 제도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다만 나의 인적 자본을, 그 말은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도전 여건이 안 갖춰져 있으면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지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환경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제일 몰입을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캐파가 있는데 거기에 적당한 도전이 과제가 주어지면은 사람들은 막 몰입을 해서 좋아서 일을 하고 막 건강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었을 때 아직 60대 10년은 캐파가 있는 때입니다. 지금 아직 건강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엄청난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 심리학자가 이제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뭐 돈을 벌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60대 10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캐파에 맞는 그런 환경을 내가 도전을 받게 되면은 몰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삶도 행복해지고 의미를 찾게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60대 10년을 보내시고 70대도 그렇게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만수 장관님이라고 이전에 경제부총리도 하신 분이 있고 한데 아마 80 중반쯤 되셨을 거예요. 그분이 2, 3년 전인가 소설가로 등단하셨습니다. 그것도 문예지에 단편 소설을 내고 그다음에 소설을 쓰시는데 이전부터 이렇게 고등학교 때 그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그 집을 가출하기도 한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 또 소설을 쓰려고 80대 중반부터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신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파에 자기가 도전이라는 상황을 마련해서 이제 몰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여러분들 60대부터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제일 좋은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국가에 어느 정도
접어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 문제가 되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수기를 쭉 읽어봤는데요. 주택연금은 지금 아직은 평균 주택 가격이 낮습니다. 가입한 분들 보면은 3억 원대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직은 열악한 주택이죠. 그런데도 그 주택연금을 통해서 소득을 이렇게 노후 소득을 얻어서 자기의 삶의 관점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연금이라는 것 하나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제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망을 잘 갖추시고, 국가는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춰놨는데요. 개인들이 그 정보망을 잘 몰라요. 여기 뭐 이것저것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 정보망을 잘 갖추시고 있으면은 복지국가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캐파가 되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이렇게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이런 시대에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들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IMF를 겪어본 사람은 그런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IMF 때는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그 불확실성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나라가 일단 망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철밥통이라고 생각되었던 은행의 직원들이, 은행원들이 다 구조조정을 당해서 이제 일자리를 잃었던 때이고, 그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겪었던 충격은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IMF라는 트라우마, 뭘 해도 IMF를 비교하는 경우가, 그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때보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IMF는 V자형이었어요. 엄청나게 트라우마를 주고 난 뒤 다시 그냥 확 성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니까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V자가 아니라 떨어지고 나서 계속 바닥을 옆으로 기는 것입니다.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다려도 기회가 안 온다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모습이기도 하고요. 내가 기다렸는데도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런 면에서는 IMF보다는 우리한테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한 대 크게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는 야 우리 잘 지내보자 해서 막 잔치도 벌이고 하는 상황이 IMF였다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매일 와서 한 대씩 갖다 패는 것,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괴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앞으로 저성장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나 이런 데서 경험을 우리가 좀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는 참 뚜렷한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저도 답답합니다. 다만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라면은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직장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나의 자산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자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면은 가급적 여러분들의 자산을 글로벌하게 초우량인 국가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옮기는 것, 그걸 저는 여러분들 자산 운용에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더 성장하는 국가, 인구 구조도 튼튼한 국가, 그 다음에 기업의 경쟁력도 강한 곳, 이런 곳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갖다 놓는 것, 그게 조금 대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80년대에는 3조 호황이라고 해서 경제가 되게 큰 호황을 누렸었잖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3고 침체라고 말할 정도로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그만큼 월급으로도 먹고 살기 빠듯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3고 시대가 계속 지속하리라 보시나요? 이게 상대적으로 3고이고요. 사실은 뭐 의외로 절대적으로는 그렇게 3고는 아닙니다. 옛날 80년대는 초에 워낙 물가가 높았으니까 그때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을 때였거든요. 그게 80년 초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때 물가가 뭐 30%씩 이랬으니까, 그러다 한 자릿수 물가로 잡히고 하니까 완전히 삼절하고 그랬고 한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에 비해서는 이제 3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은 높은 게 우리나라는 좋습니다. 일반인들은 안 좋은데요. 기업은 수출이 잘 되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원래 이 정도 수준 되고 하면은 수출이 막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각국 간의 그 글로벌 밸류 체인 이것들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마찰 이 틈새에 끼이는 바람에, 그 다음에 엔화도 초약세가 돼버린 겁니다. 엔화도 150엔 돼버리니까요. 우리나라는 엔화에 비해서 강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러 대비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오히려 고환율은 뭐냐면은 엔화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강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지금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인 거죠. 환율 자체가 우리나라가 1,350원 뭐 이렇게 된 것은 원래는 에나만 강세가 유지된다면 우리는 수출도 잘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밸류체인 이런 것만 없어서도 그러는데 환율은 높아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구매력도 떨어지고 수출은 안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수 안 좋죠. 외 수출 안 좋죠. 하니까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높은 것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못하고 다 마이너스 효과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 부분은 또 왜 이랬느냐. 금리 자체는 높지가 않아요. 미국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부채를 계속 키운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아지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나한테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리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아진 것보다 내가 금리가 낮아질 동안에 계속 돈을 빌리고 거기에 안주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좀 튀니까 부담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금리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이죠. 미국 기준은 고금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2%포인트나 낮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물가. 고물가는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활 물가는 확실히 올라서 부담스러운 거는 확실한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 월급은 안 오르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생활이 어려워진 것은 확실하고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결국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입니다. 그게 지금의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고환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한테 어떤 고통이냐 하는 부분이 애매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환율이 높을수록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돼서 좋았으니까요. 지금은 그 메커니즘이 작동을 안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근데 환율은 이제 달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피크아웃 하고 나면은 이제 달러 강세도 이제 슬슬 좀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 부분도 물가 상승률은 이미 이제 내년 이렇게 되면은 상승률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의 디스인플레이션 영역으로 들어갈 것이죠. 이제 후내년에야 오히려 어떻게 할까 그걸로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거고요. 내년에는 일단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될 영역으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물가라는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물가를 한번 점프해 버리면은 나는 이 생활비가 그만큼 점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통은 뭐 당분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 이제 피크아웃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서 그래서 제가 1, 2주 전도 그렇고 채권 펀드는 사놓아도 마음이 편안하겠다 생각이 든 게 이제 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좀 많이 낮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서 뭐 많이 오를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추가적인 고통은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작년 올해는 우리가 뭐 하여튼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채권 매니저들도 작년 올해 동안에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전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작년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채권 괜찮겠네 해서 한번 투자를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는 바람에 그 유가 오르고 하면서 또 한번 당했거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채권 금리 피크다 해서 채권 매니저들이 들어갔던 게 적어도 한 3번, 4번 됩니다. 그러다가 다 당해버렸어요. 그만큼 아주 특이한 기간이었고요. 심지어 미국의 중앙은행도 물가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작년부터 계속 털렸어요. 계속 털려왔으니까요. 작년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처음 겪는 상황으로서 특이한 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충격의 여파가 이제 한 2년 동안 충격을 받았던 것이고 내년에 가면은 그 충격의 여파가 이제 거의 꼬리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3년 정도면은 대충 이제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저성장 늪에 빠졌다라는 뉴스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리라고 예, 지속됩니다. 저성장 늪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장기 저성장에 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건은 있습니다. 여건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다른 것이요. 계속 일본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그 당시에 일본 GDP가 미국 GDP의 한 70%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일본은 경제 자체가 워낙 규모가 컸고요. 그 당시 인구가 1억 3천이었으니까요. 경제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일본은 다른 나라가 경제가 성장해서 일본이 수출 잘 돼서
일본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울 만큼 일본 경제 규모가 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경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좀 고성장을 해주면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서 장기 저성장 부분보다는 성장률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나중에 경제 운에 맡겨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만의 여건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뭐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부분이 이제 제일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제로 잠재 성장률 전망하는 것도 보면은 대충 1% 정도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대략 1% 정도로 보거든요. 세상이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거를 봐왔었잖아요. 1%대로 성장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개인들이 자기가 월급이 안 올라가네 이런 이야기가 일단 펼쳐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산 가격도 생각보다 안 올라가네 뭐 이런 것들이죠. 성장률이 속도가 많이 더뎌진다는 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의 속도가 확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자산 가격도 이전에는 3년 만에 오를 것이 10년 만에 그 정도 오른다든지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죠. 성장의 속도가 늦어지는데 자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의 속도가 똑같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인구의 속도는 감소할 것이고요. 성장의 속도는 인구가 그래 감소하다 보니까 1% 성장하는 것도 꽤 잘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속도가 다 감소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서 섹터별로는 이제 천양지차가 차별화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속도는 감소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성장하는 곳, 결국은 이제 내수와 외수를 본다면은 향후에는 당연히 여전히 수출이나 외수 쪽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내수는 자꾸 이제 인구나 이런 쪽에 소득이 일단 정체 상태고 인구는 줄어들고 그리고 고령화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수출과 내수 문제, 그 다음에 그 내에서의 섹터도 자꾸 차별화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늦어지면서 아주 큰 스펙트럼으로 차별화들이 쫙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마 보일 거고요. 결국 그래서 투자나 이런 쪽은 이제 대충 투자해서 되는 쪽이 아니라 차별화되는 것에서 내가 소외되는 것은 철저하게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차별화되는 것에서 올라갈 것들을 찾는 것. 그게 뭐 앞으로의 주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주식을 사가지고 있었으면 전혀 이익을 못 받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 2010년대 이런데 2000년대 넘어가면서 해외 채권을 사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좀 더 높은 채권. 이런 것들로 이제 자기들이 좀 차별화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이제 많은 정보들을 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가야 될까 하는 것들. 이전에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할 때는 그냥 성장률 전망하고 경제 계획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이 저성장이 우리나라 이미 이제 성장률 전망하는 거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제 세대 때는 한 10월 달만 되면은 온 연구소에서 다 성장률 전망을 발표해요. KDI에서도 발표하고 그래서 성장률이 얼마 될까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 성장률 발표 안 하죠. 1% 성장하나 1.2% 성장하나 아무 차이도 없는데 왜 이 짓을 해? 그러면은 기업들은 뭘 하느냐? 이런 성장률 전망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변하느냐, 사회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가 옮겨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성장률 전망하고 경제 전망한 사람들이 연말에 잘 팔렸는데요. 요즘은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지만 더 잘 팔린 사람들은 내년에 사회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게 이제 잘 팔리잖아요. 그것처럼 결국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될까 그런 정보들입니다. 요즘 다행스럽게도 유튜브라는 것이 옛날에는 종합 편성된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뻔하고 편집자들이 원하는 것만 내놓았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엄청나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곳에서 이제 정보들도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잘 얻으셔가지고 오늘 주가 얼마일까 내일 주가 얼마일까 이런 거 고민하시지 말고 앞으로 사회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것 그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는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은 뭐 은행의 5% 금리는 벌써 지나갔고요. 지금 3.5 이 정도 이제 주고 뭐 새마을 금고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4% 좀 넘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리 수준이 조금 낮아져 있는데요.
저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4% 정도만 금리가 되더라도 채권이나 예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채권이 국채가 3.5 이런 것이지 뭐 회사채 가면은 4% 이렇게는 이제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같으면은 저성장 시기에 뭐 괜찮습니다. 성장률이 뭐 1.5% 이러는데 뭐 내가 또 오는 그 금리가 4%뭐 이 정도 같으면 괜찮습니다. 옛날에 막 우리가 고성장할 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자산 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게 우리가 인컴의 가장 기반을 깔고 있는 것이 예금과 채권입니다. 픽스드 인컴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컴이 변동하는 인컴이 위에 깔리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픽스드 인컴의 수준에 따라서 변동하는 인컴도 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3년 전만 하더라도 픽스드 인컴이 1%였는데 지금은 픽스드 인컴이 4% 정도 됐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자산 운용하기 훨씬 편해졌습니다. 근데 채권만 가지고 있어도 4%를 벌 수가 있으니까요. 지난 1년 동안은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마이너스 2, 3%였는데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근데 앞으로는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4% 정도는 수익은 얻을 텐데요. 그러면 이게 4%를 올라가면은 다른 예를 들어 이제 임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니까요. 지금 당장 안 이런다 따름이지 좀 있으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컴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금리도 조금 수준이 올라와 있고 다른 이제 인컴도 배당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인컴 중심으로 운영을 하셔도 이제 운영하기가 좀 편해졌어요. 이전에는 1%이고 임대해봐야 2, 3%, 3%, 4% 거기다 비용 제외하면 더 작을 건데요. 그렇게 받을 경우에는 인컴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가 힘드니까 가서 가격 오르는 거로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치고받고 싸우지 않더라도 인컴이 어느 정도 주게 돼 있으니까요. 좀 더 편하게 자산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져서 야 이거 안 좋게 되었냐가 아니라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이제 자산을 조금 편안하게 운용할 수도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컴 중심으로 자산을 편성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채권, 그다음에 리츠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을 받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로 이제 좀 구성을 하더라도 리츠가 지금은 이제 갑자기 금리가 오르고 임대 수익은 그만큼 오르지 못하니까 박살이 납니다. 비용은 높아지고 수익은 그대로니까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임대 수익을 높이겠죠. 높이고 비용은 좀 낮아지고 이러면 이제 정상화 될 겁니다. 그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 정상화 되면은 이제 금리를 중심으로 형성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만 자산을 구성하셔도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 4분기 들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증시가 많이 내렸는데 이제 투자해도 괜찮을지. 한국 주식은 잘 펀드만 조금 들어가 있고 주로 이제 미국 주식을 보다 보니까 저는 주식하면은 다 미국 주식의 가격에 편중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의 제일 장점은 자본 차익의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제일 좋은 게 주식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니까요. 종합소득과세도 안 들어가고. 그 외가 아니라면은 개미들은 종합소득과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런 사람들은 그냥 미국 주식이 낫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바라보시고 하는 게 낫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뭐 한번 보십시오. 뭐 이런저런 제도도 지배구조도 이런 판에 지금 무슨 작전도 난무하고 있고 영풍재지 이런 거 보시듯이 뭐 거기다 무슨 공매도를 하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시장이 너무 혼탁해요.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를 막론하고 여하튼 저는 주식의 기회는 내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랐고 거기에 대한 것을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게 될 부분은 뭐냐면은 금리가 오른 것이 그냥 사람들이 금리가 오른데 나는 소비를 그대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금리 인상의 효과도 없는 것이고요. 금리 인상을 왜 하느냐? 니네들 소비 덜 해라고 하는 것이고 투자도 덜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투자도 덜 하고 소비도 덜 하면은 결국 경기가 조금 다운되는 거. 그게 이제 내년에 펼쳐질 모습입니다. 그게 올해 펼쳐진다 했는데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강해서 그게 미국 경기는 이제 좀 더 연장이 된 것이죠. 미국 경기는 소프트 랜딩 한다, 뭐 연착륙이다, 이제 침체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기도 하는데요. 금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그게 별 문제 없이 지나가기는 저의 경험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때 미국이 돈을 워낙 많이 풀었거든요.
그 동네는 금리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 아예 돈을 갖다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놀고 있으면 돈을 뭐 몇천만 원 갖다 주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자기한테 들어온 겁니다. 이 돈들이 지금은 이제 계속 소비 시장을 받쳐주고 있고 이래서 지금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돈도 거의 바닥 나갑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된 효과는 나타날 것이고 그게 그래서 이제 저는 내년에 좀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그게 이제 우리나라한테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라서요. 그래서 주식은 뭐 여전히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투자한다면은 어느 정도 현금을 계속 모으고 좀 오르면은 이제 현금들을 좀 마련했다가 내년에 이제 경기의 신호를 마지막 보고 지금은 금리의 불확실성이 가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도 좀 오르고 그러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금리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좀 있으면 경기의 불확실성이 아이가 이제 슬슬 나올 거예요. 이제 그 불확실성이 조금 나빠지긴 나빠지되 이제 바닥이 보인다 하면은 주식시장은 턴을 하니까요. 예, 그 부분이 내년에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뭐 상반기에도 그랬고요. 하반기에 주식에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뭐 내년에 기회를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요즘에 돌반지 한 돈에 43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안전자산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달러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달러와 금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러는 뭐 아시겠지만은 그 뭐 이미 미국 금리가 피크아웃 하는 상황에서요. 계속 강세로 가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달러를 갖는 것, 뭐 이런 장기적으로는 뭐 괜찮은데요. 단기적으로 하는데 상황에서는 뭐 그다지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도 이제 약간 턴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뭐 그거는 별로 그렇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금은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금은 단기적으로 가격을 전망을 해야 돈을 버는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배당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가격 전망이 틀리면 배당이라도 들어와야죠. 배당이라는 것도 일종의 옵션입니다. 내가 가격 전망을 위해서 했는데 가격이 안 올라? 그런데 배당은 들어오더라. 그걸로 가지고 버틸 수 있는데 금은 5년, 10년, 100년을 기다려도 배당이 없습니다. 가격 안 오르면 끝이에요. 지금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제레미 시겔이 이제 200년 동안 자기의 자산 가격 데이터를 쭉 해놨습니다. 200년 우리가 인간이 그래 못 사니까 의미는 없는데요. 대충 어떤 자산 가격의 본질이 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면은 주식은 압도적으로 이제 높고요. 그다음에 채권은 겨우 이제 물가보다 약간 이제 더 나는 정도고요. 금은 물가보다 더 실질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200년 데이터를 보면요. 네, 그래서 금이란 자산의 본질은 그겁니다. 금은 물가도 커버하고 뭐 돈도 벌어주고 하는 자산이 아니에요. 금이 나한테 주는 것은 내가 여차하면은 이 돈을 가지고 달러도 개판이 되고 모든 세상이 개판이 되었을 때도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것은 금이다. 이게 그 다음에 금은 번쩍번쩍한 것만 봐도 나한테 만족을 준다. 반지를 끼고 다니고 목걸이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금이 주는 배당입니다. 그런 것들의 효용을 봐야 되는 것이죠. 금을 다른 자산하고 비교해서 그 수익을 내보겠다고 들어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자산하고 막 가격을 비교해서 수익률을 비교해서 내가 금을 투자해서 주식보다 수익률을 더 잘 내겠다? 절대 못 냅니다. 주식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1, 2년은 따라갈 수는 있는데요. 5년, 10년만 가도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성장 시기에 접어들면은 그게 단기 저성장이 아니라 하는 총재도 항상 고민을 했던 것이 장기 저성장이었습니다. 단기 저성장은 경기 변동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 저성장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세상이 이전과 같이 그렇게 V자형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해 장사가 잘 안 됐는데 내년은 잘 되겠지 또 잘 되겠지가 아니라 이게 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펙트럼이 넓게 펴져 가지고요. 안 되는 영역은 확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주변에 내가 뭔가를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교 주변에 내가 뭔가를 장사를 하고 있다. 당연히 대학생 숫자하고 줄어들고 팍팍 영향을 받게 되죠. 그거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의 트렌드를 보면서 이제는 구조적으로 변할 때는 자기의 영역을 서식지를 옮겨가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견디고 말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나의 서식지를 어디로 갈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자산도 마찬가지고요. 자산을 내가 국내 자산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서식지를 글로벌로 좋은 곳으로 내 자산을 옮기듯이요. 마찬가지 사람들이 자기의 일자리나 자기의 생업에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나의 서식지를 좀 더 어디로 옮겨가야 될까 하는 구조적인 측면을 조금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자영업이라는 것을 접고 이제 월급쟁이로 가야 될까 하는 것이라든지 나의 자영업의 영역이 지금까지는 내가 잘 됐는데 올해 갑자기 안 되네? 안 된 지가 한 3년 정도 되네? 이럴 경우에 가만히 있어봐 나의 이게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내 서식지는 잘못된 것인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Where is my cheese라는 책이 한 15년 전에 유행했죠. 그 쥐들이 막 치즈를 훔쳐 먹고 있는데 그 치즈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이제 몇 마리 쥐가 있었는데 한 쥐는 생각하지 않고 치즈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치즈가 없어졌네? 나 그럼 치즈 있는 곳을 찾아갈래. 하는데 다른 쥐는 앉아가지고 이런 거면 치즈가 왜 없어졌을까? 없어진 이유가 뭘까? 기다리면 다시 돌아오겠지. 이러고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장기적 성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치즈가 없어졌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조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요. 결국 나의 서식지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고령사회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시장이 아주 넓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피부로 느끼는 거죠. 요즘에 이제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막 퇴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은퇴를 위한 교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막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트렌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서식지에 내가 가 있어야 할까 하는 것 그걸 지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